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이겨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연대와 협력의 마음으로 국회와 정부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셨습니다. K방역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성과입니다. 이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존슨 영국 총리 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코로나19 방역을 부러워하는 장면입니다. K방역의 성과는 우리 경제의 선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수출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탑 10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고 계시는 소상공인, 기업인 여러분들이 그리고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분명 잘 해내고 있지만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일상의 경제는 많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냐, 조금만 힘내시라 말씀드리기도 송구합니다. 벼랑 끝에 서 계신 우리 국민을 살리는 생명 사다리가 절실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총리님 나와주시죠.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 야당은 여전히 소급 적용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피해를 소급 적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각 업소별로 그 어떤 피해의 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고, 그러면 그동안 한 서너 차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이 간 거 말고 나머지 그 업별로 서너 차례 지원되었던 부분들을 또 다 정산해 내야 하고, 그러면 사실상 각 업소별로 이걸 하나하나 다 해서 정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그 업의 평균적인 어떤 업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 법에 무슨 손실보상법을 만드신다면 그 법의 제정 이전 건은 그렇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게 정부가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예. 사실상 그 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손실도 소급 적용의 성격을 갖는, 그렇죠. 소급 적용의 성격을 갖지만 정확하게 아까 이야기는 법적인 어떤 그 보상이라기보다는 피해 지원이라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지원이지만 사실상 소급,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는 그런 효과가 있는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하여튼 정부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모처럼 국민들이 또 세금 내주신 것, 그래서 이번에 약 세수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온 게 한 32조, 거기에다가 작년에 쓰지 못한 것, 세계 잉여금 이런 까지 합쳐서 한 35조 규모가 된다고 부총리께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부분 내에서 우리가 한 3군데를 써야 됩니다. 적어도 우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선 그동안 정부가 몇 차례 저희 국가 부채를 진 부분에 갚는 데도 일부 써야 합니다. 또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제한되거나 업소 문을 닫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좀 두터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보상적 성격을 갖는. 그리고는 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렇지 제한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말 업 자체가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행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이번에 주어져야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야당이나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소급 조정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두텁고 또 넓은 피해 지원을 요구한다 이런 뜻이. 그분들로서야 당연히 지난 한 1년 이상 기간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부 보고 지원을 요구를 하는데 뭐 그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전체가 어려워져서 당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조차도 전부 개별 업소들한테 그걸 다 손해를 보상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또 정부 재정은 감당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행업, 공연업 등 직접적인 행정 그 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예. 그런 그 경영 유기 업종에 대해서도 충실히 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시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구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소급 적용 노력보다도 더한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방금 의원 지적대로 이 어려운 시간 중에도 더 고통스럽고 더 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에 동감하고요. 그러면서도 전 국민들이 거의 전쟁과 같은 시기에 모두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국가가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다는 지적을 의원님들은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까 우리가 이제 여러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소비로 환류가 돼서 또 일반 소비 경제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소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총리님,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네, 전국 3,500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신가요? 한 4, 50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42군데인데요. 예.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출생아도 문제지만 청년들의 수도권으로 이전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유입된 청년들의 수가 무려 8만 6천 명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30년 내에 228개 시군구 중에서 절반 이상의 시군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총리님,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뭐 이 문제는 제가 행안부 행정안전부에 있을 때부터 늘 살펴왔기 때문에 그 심각성 또 지금도 가끔 어떤 농촌 지역이라든가 시골 지역을 가봤을 때 옛날엔 띄엄띄엄 보이던 빈집이 지금은 그냥 두 집 건너 한 집 정도로 빈집일 정도로 하는 이 참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상황을 현장에서 지켜본 우리 총리님도 네. 느끼시듯이 제가 느끼는 현장의 지금 그 소멸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응은 대단히 느긋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지방분권 그리고 또 국가균형발전 전문가라고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라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성과와 또 아쉬웠던 점이 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도사 역할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 과도하게 집권된 이 중앙 부처의 권한을 각 지방으로 넘겨준다라는 어떤 지방 분권의 철학과 또 함께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게 너무 수도권 일극 집중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전 인구의 50%가 넘는 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해서 삽니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철학이 이렇게 덧붙여져야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함께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걸 가지고 지방의 권한과 기회와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과 그러면서 국토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들을 항상 같이 가지고 정책을 묶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수도권에는 해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소위 중요한 SOC, 지역을 살릴 수 있는 SOC 사업을 25조 가까이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가면서까지도 그런 투자를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각 지방이 어떻게든 그 지역에서 성장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래야 거기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대학도 살고 청년들이 굳이 멀리 수도권으로 떠나오지 않더라도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몇몇 가지 광역권으로 어떤 특화된 그런 어떤 산업 전략을 만드는 이런 등등으로 지금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예. 그래도 기대에 비해서 성과가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다, 또 미래가 있겠다라는 데 대해서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기회와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됐을 때, 우리 같으면 지금 수도권입니다만 이랬을 때 갖는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삶 자체가.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좋은 방안을 이제는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될 테고, 또 국민들께서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신 성경윤 위원장 기억하시죠? 예. 그분께서는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대단히 좀 아쉽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의 균형발전 정책과 제도 형태만 남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굉장히 혹독한 평가죠.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혁신도시 상황을 보면 더욱더 심각합니다. 10년이 다 돼가지만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동반 이주율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나주 혁신도시 등 각 혁신도시를 갈아서 보면 상가의 공신률이 70% 이상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했던 연관산업, 그리고 민간기업의 유치, 동반 이전 이런 것들이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혁신도시 모델을 통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무슨 성장의 동력이 되리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려면 꼼꼼하게 그분들이 거기서 살고 거기서 아이들 키우고 하는 이런 어떤 좀 꼼꼼한 정책을 엮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도시와 기존 도시가 하나에 섞여서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세심한 정책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 혁신도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는데요.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동안에 중앙정부가 지원했던 예산 규모 대략 뭐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총액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뭐 한 15조, 10조에서 15조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직접적으로 혁신도시 건설 말고 그거는 한 1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혁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 경주 여건에 투자된 것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8천억밖에 아닙니다. 세종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세종시의 도시기반시설에는 한 곳에 5조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평면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세종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국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만든 도시니까 뭐 이런 그거를 혁신 도시들하고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입장에서 보면 정부 정책으로 이주해 갔는데 그 도시의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능력껏 하다 보니까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모든 부분들이 그야말로 정말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 전국혁신도시 노동조합 협의회가 성명을 냈더라고요.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수도권 수준으로 개선하라 뭐 이렇게 주된 내용 그랬는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이제 혁신도시 제대로 만들고 해라 5주간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어렵게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이제 유턴하는 웃지 못할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총리님께 말씀드리고요. 혁신도시가 아무리 지방의 사무라고 하지만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 문제는 이제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할 도리는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해서 이제 소위 그 다음 정책이나 사무는 지방으로 넘긴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혁신도시 시즌 1 모델이 이 착근을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든 그걸 성공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마련된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어차피 우리 역사에서 정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획기적 투자 자체가 그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님, 저도 동의합니다.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봄농사, 여름농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정착시켜서 혁신도시의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삶이 이루어질 때 저는 가을농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가을농사 짓는데 너무 인색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일 날요. 제 지역구인 나주혁신도시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착공식이 있었는데 총리님 이 자리를 빌어서 참석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 정책은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민간이 함께하는, 그래서 기업도 투자도 유치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의 산업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멈춰서 있는 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도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 혁신도시의 성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차가 노리고 기획했던 정책적 목표가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뭔가 그걸 꼼꼼히 찾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혁신도시들을 바로 지역의 성장과 미래 먹거리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렇게 엮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예를 들면 나주 경우에는 에너지밸리로서의 또 특성화를 띠고 있고 또 관련 기업들이 하나하나 모여들고 있다는 그날 어떤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 하여튼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공대 설립과 더불어서 나주의 혁신도시 성과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밸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마련하라. 그것이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한 국가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죠. 예. 화면 좀 봐주시죠. 이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내용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제목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했던 영역인데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네. 내용 잘 아실 테고요. 지금 백약이 무효인 수도권 집중 그리고 지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민간 기업의 지방 입지를 이전을 촉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인세에 대한 이 보고서를 좀 더 주목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금 방금 보여주신 레포트가 지방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좀 낮춰져서 차등 적용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있는데요. 이게 사실 법인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차등화해서 법인세를 적용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사실 해외 사례도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한 나라만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조세 평등 차원에서 법인세를 차등화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지방에서 창업을 한다든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는 법인세를 50% 이상 경감해주는 이런 사실상 경감을 통한 차등 조치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보고서를 봤을 때는 단순히 지방에 소재한다고 해서 지자체에 애당초부터 법인세를 차등화하는 것은 저희가 조세 평등주의 차원에서는 좀 채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감면폭, 지방 이전이라든가 지방에서의 창업 기업에 대해서 감면폭을 확대해 주는 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이랄까요? 네. 지방의 소멸이라는 것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네. 평상시의 사고로 생각하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고서에 대한 그 활용 방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저희가 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직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좀 앞으로 나와 주시죠. 총리님, 그 투기 과열을 조장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방법이 있다면 사실은 뭐 어느 정책을 어디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모두 다들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 어떻게든 정말 어떨 때는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혹시 들어보셨죠? 내용 개념 아시죠? 예, 그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소위 공직자윤리법상 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또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그 재산의 그 부동산 실소 여부를 심사해서 소위 투기성 부동산은 사전에 걸러내고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재산 등록과 재산 공개 대상자들이 부동산 그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1가구 1주택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엄단 원칙을 지금 강조하기 때문에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가 심사 기능만 부여해서 투기성 부동산을 사전에 걸러낸다면 예방 효과와 사후 치료 효과가 있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백지신탁 제도 하나 도입을 해서 지금 부동시장에 그런 긍정적 효과를 올 수 있을지, 또 사실은 지금 재산 등록이 된 분들이 부동산 어떤 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어떤 분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집단은 아닐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다라는 분명한 사인으로 읽힌다면 검토해 볼 만한 거다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저희 지역 이슈 미안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보신 대로 나주 SRF 정책 두 눈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역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현재 SRF 정책은 사실상 생활쓰레기 정책을 발전소 정책으로 바꾸다 보니까 나타난 정책의 오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리님, SRF 관련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그 지적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개선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책이 정부 부처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권한이 있는 아마 위치가 아마 총리님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거정과 또 중재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가에 다양한 갈등 관리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조금만 옆에서 문제를 어떻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조정을 하면 또 풀릴 수 있는 갈등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양측 주장 자체 또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너무 한쪽 지역의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그 주장하신 그 나주의 살레프 문제 그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